높은 소리 서재TV. 오늘의 책은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 데미안입니다. 이 책은 1917년에 쓰여지지만 제1차 세계대전 중이어서 전쟁이 끝나고 1919년에 출간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창 3.1운동이 일어나던 1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처음에 이 작품은 가상의 젊은 작가인 에밀 싱클레어를 내세워서 발표합니다.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르고요. 젊은 신인 작가를 수상하는 폰타네상 받게 되는데요. 중견 작가인 헤르만 헤세가 대리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궁금증은 계속해서 커지고 출간한 지 1년 만에 헤르만 헤세가 자신임을 밝히게 됩니다. 1세, 2세, 3세까지는 에밀 싱클레어라는 젊은 작가 이름을 달고 나온 데미안, 이제 4쇄부터는 헤르만 헤세의 이름으로 출간되기 시작합니다. 왜 헤르만 헤세는 자신의 이름으로 데미안을 쓰지 않고 에밀 싱클레어라는 젊은 작가를 내세워서 책을 출간했을까?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중견 작가인 자기 자신의 이름 때문에 팔리는 책을 쓰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는 좀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가의 삶을 들여다보는 다음 과정에서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번역본이 출간이 되어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문학동네에서 나온 2017년 인쇄되어진 책입니다. 제가 본문에 사용하는 페이지 수는 전부 이 책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작품 속에 자신의 삶을 담습니다. 헤르만 헤세 역시 자신의 삶을 데미안에 많이 담아두었습니다. 헤세는 1877년 독일에서 출생을 하는데요. 인도 선교사 출신인 아버지를 따라서 스위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10살에 독일로 귀국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싱클레어처럼 라티노 학교와 김나지움을 다니게 됩니다. 1891년 15세에 신학교에 입학을 하는데요. 아마도 아버지가 강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7개월 만에 자퇴하고 방황의 시기를 보냅니다. 16세에는 신경쇠약과 자살기도를 하고요. 17세에는 사회민주주의자가 되어서 사회를 비판하고 술집을 전전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에밀 싱클레어의 김나지움 시절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시죠? 시인이 되고 싶었던 헤르만 헤세는 1898년 22살이 되어서 마침내 시집을 출간합니다. 시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7년 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고문과 서평, 글쓰기로 이제 생계를 시작하는 거고요. 그 뒤로부터 또 6년, 7년이 지나서야 소설을 통해서 문학적인 성공을 거둡니다. 전업작가의 길로 제대로 접어들었고요. 활발한 작품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호숫가에 저택을 마련하고요. 결혼해서 세 아들을 두게 됩니다. 38살인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이때 군으로 자원 입대합니다. 38살이 좀 늦기도 했지만 고도근시 때문에 입대 부적격 판정을 받고요. 이후에 전쟁 포로들과 억류자들을 위해서 글쓰기를 하면서 전쟁 문학을 또 비평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매국노다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죠. 40살 1916년에 부친이 사망을 하고요. 이것이 아마 헤르만 헤세에게 죄의식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경쇠약 증세도 앓고 그 때문에 카를 구스타프 융의 제자인 랑 박사에게 6개월간 정신분석 치료를 받습니다. 이 랑 박사는 데미안이란 작품 속에 피스토리우스의 모델로 그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1917년에 독일 정부로부터 정부를 비판하는 글에 대해서 경고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헤르만 헤세는 에밀 싱클레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신문과 잡지에 독일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데미안을 집필한 것도 이때쯤이었고요. 70세에
괴테상, 노벨문학상 큰 상들을 받죠. 86세까지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그런 헤르만 헤세입니다. 데미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싱클레어의 10살에서 20살까지의 의식 성장기입니다. 의식 성장이라는 보편적인 인류의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너 자신만의 길을 가라 입니다. 이것은 원하는 대로 막 살아라 이런 말하고는 다르고요. 너 자신이 되기 위한 길을 가라. 너 자신만의 방식으로 너의 길을 가라. 이런 메시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데미안의 서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제각기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여기서 자기 자신이라는 말은 셀프라는 말입니다. 참 자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물었을 때 만나지는 그런 자아. 그것이 바로 셀프입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생각납니다.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여기서 셀프가 등장하죠. 참 자아. 소크라테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셀프란 죽음으로도 소멸되지 않는 그런 절대 자아. 내 안에 있는 신성 혹은 영혼 이것을 말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자기 자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힘이 아직 없고요.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힘이 없습니다. 아이가 점차 자라면서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무엇이 잘하는 일이고 잘못한 일이고 무엇이 나이고 내가 아닌지를 구별해가는 것을 배워갑니다. 이렇게 세상과 관계하며 배워가는 자아의식, 이것을 에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처럼 에고가 상대적인 자아라면 셀프는 절대적인 자아입니다. 에고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상대 자아라면 셀프는 선과 악이 내 안에 있구나, 선이라고 악이라고 이름을 붙인 생각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려가는 절대 자아입니다. 싱클레어의 의식 성장의 여정은 상대 세계에서 절대 세계로, 인성에서 신성으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이분법적인 세계관에서 전체적인 하나의 세계관으로, 또 하나님과 악마, 선과 악이라는 그런 신 개념으로부터 아프락사스라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신의 개념으로, 단단한 생각의 프레임 같은 아래에서부터 자유로운 세로, 소년 싱클레어에서 자기 안에 있는 데미안을 만나가는 과정으로, 즉 에고에서 셀프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데미안이 출간과 동시에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기존의 질서가 완전히 붕괴된 멘붕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100년 뒤인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어진 이 시기에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낯선 길을 여행할 때 지도가 필요한 것처럼 책을 여행할 때도 지도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책의 목차가 그런 역할을 하고요. 소설의 경우에는 목차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데미안은 8개의 장으로 목차를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은 주인공 소년 싱클레어의 라틴어 학교 시절 이야기입니다. 1장 두 세계,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 사이에 방황하는 싱클레어, 빛의 세계를 떠나서 어둠의 세계에 발이 묶여 죽음 같은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에 얼룩진 시간을 경험합니다. 2장, 이때 나타난 구원의 빗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학생 데미안과의 만남입니다. 데미안을 통해서 어둠의 세계에서 놓여지게 되고요. 그러나 카인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적지 않은 충격과 자극을 받습니다. 고통에서 노연한 싱클레어지만 위험해 보이는 데미안과 가깝게 지내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안전한 세계인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3장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입니다. 견진례 수업을 받는데요. 견진례란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상징적인 통과 의례입니다. 견진례 수업을 받을 때 데미안과 재회를 하게 되고요.
이제 어린 시절의 정신세계와 작별을 고합니다. 4장에서 6장까지는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하는 김나지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4장 베아트리체, 술집의 영웅이 돼서 냉소적인 시각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한 여인을 만나는데요. 그러면서 짝사랑을 하고 숭배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탕한 삶을 청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부터 싱클레어는 다시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5장, 새는 힘겹게 투쟁하여 아래서 나온다. 꿈에서 본 그림을 그리는데요. 새매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데미안과 서신을 주고받게 됩니다. 데미안은 아리송한 시와 같은 답장을 보내는데 여기에 선과 악이 하나로 통합된 신 아프락사스를 소개받습니다. 6장, 야곱의 싸움. 길동무였던 성당의 오르간 연주자 피스토리우스와 논쟁을 하게 됩니다. 결별을 하고 자신의 길을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7장은 김나지움을 졸업한 뒤에 여행을 떠난 싱클레어가 데미안과 에바 부인을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싱클레어는 이런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의식 여행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음을 감지합니다. 8장, 종말의 시작. 기존의 세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상징으로 전쟁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전쟁에 참가했던 싱클레어는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이때 옆 병상에 데미안이 죽는 모습을 목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그 데미안이 자기 안에 살아있음을, 이젠 자기가 곧 데미안이 되었음을 느끼게 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각 장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두 세계. 싱클레어의 10살 라틴 학교 시절의 이야기이고요. 빛의 세계에 속한 부모와 누이들, 그리고 어둠의 세계에 속한 프란츠 크로머가 대변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프란츠 크로머는 싱클레어보다 3살 위의 학생이고요. 가정 배경이 좋지 않은 비행 청소년, 골목대장,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밝은 세계와 금지된 세계를 오가며 살던 싱클레어는 크로머에게 허풍을 떨었는데요. 무슨 허풍을 떨었냐? 자기가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쳤다, 이렇게 허풍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진짜냐고 추궁하자 나중에는 신에게까지 맹세를 하게 되고요. 집에 가는 길에 크로머가 협박을 합니다. 너 이거 고발하면 현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이르지 않을 테니 네가 대신 그 돈을 나에게 가져다 줘라. 이때부터 크로머가 휘바람을 불면 싱클레어는 무언가 저금통을 뜯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돈을 상납해야 했던, 그러면서 가족에게 비밀이 생기고 죄의식이 생기고 두려움으로 창난 상태, 구토와 멀미까지 하는 이런 창난 상태를 경험하면서 죽음을 생각할 만큼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의식 여행의 단계로 본다면 생각의 종속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세계를 오고 가는 어린아이입니다. 자기 스스로 고민하거나 의심해 본 적 없이 주입된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생각의 종속 단계입니다. 이 장의 제목은 카인입니다. 라틴어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이때 구원자인 전학생 막스 데미안을 만나게 되지요. 카인의 표에 대한 데미안의 색다른 해석을 듣고 생각과 물음이 시작됩니다. 남들에게 주입되어진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주어진 생각을 의심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데미안의 도움을 받아서 지옥 같았던 크롬으로부터 벗어나지만 그 기억을 묻어둡니다. 의식 성장의 단계로 본다면 선택적 종속 단계라고 이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둠의 종속에서 벗어나 빛의 세계로 종속이 일어납니다. 자아의 길을 가는 대신에 소속감과 안주를 선택하는 것이죠. 3장,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라틴어 학교 졸업반인 싱클레어는 견진례 수업을 받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성인식에 버금가는 그러한 통과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둠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밝은 세계로 돌아온 싱클레어였지만 육체가 점점 자라나면서 2차 성징들이 드러나는 이 성의 감정 때문에 죄의식이 다시
싹트기 시작합니다. 크로모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고요. 그러다가 견진내 수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데미안을 다시 만납니다. 사색의 교단에 입문하며 이제 어린 시절과 완전히 작별을 고합니다. 의식 성장의 단계로 본다면 영적 출발기입니다. 내면의 존재에 눈을 떠가는 존재의 사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자아로, 에고를 떠나서 셀프로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4장의 제목은 베아트리체입니다. 싱클레어는 라틴어 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떠나서 성 머머시의 김나지움에 입학합니다. 거기서 베아트리체라는 소녀를 만나는데요. 그 소녀의 진짜 이름이 아니라 싱클레어가 붙인 이름입니다. 김나지움 생활을 하면서 싱클레어는 술꾼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냉소적인 생각들과 방탕한 생활을 하던 중에 베아트리체라는 소녀를 만나는데요. 성스러운 숭배의 감정을 느낍니다. 이 책에는 사랑 이야기는 나와 있질 않죠. 터닝 포인트 경험을 하는 것이죠. 베아트리체의 초상과 꿈속의 샘의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의식 성장의 단계에서는 영적인 과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벗어나는 것까지는 벗어났는데 오히려 혼란과 미궁에 빠지고 오만방자한 길을 걷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터닝 포인트를 만나죠. 바로 베아트리체라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5장은 새는 흰겁기에 투쟁하여 알에서 나온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나지움이 무대고요. 여기서 주요 인물은 피스토리우스입니다. 자신이 그린 샘의 그림에 대해서 데미안에게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았는데요. 그 답장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새는 힘겹게 투쟁하여 알에서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자, 이렇게 알쏭달쏭한 편지를 받은 싱클레어는 아프락사스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러다가 성당의 오르간 연주자인 피스토리우스를 만나고요. 피스토리우스는 이 아프락사스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싱클레어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알 껍질을 깨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의식 성장의 단계에서는 영적인 학습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내자를 만나고요. 또 길동무를 만나고 내면의 탐색이 깊어지면서 성장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6장의 제목은 야곱의 싸움입니다. 이제 김나지움 졸업반이 되었고요. 영적인 길동무였던 피스토리우스와 또 동급생인 크나우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속의 여인 아프락사스의 그림을 완성합니다. 이것은 곧 에바 부인의 초상이기도 했습니다. 크게 괴로워하던 크나우어라는 친구에게 마치 데미안이 자신에게 해줬던 것처럼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동안의 길동무였던 피스토리우스와 말다툼 끝에 결별을 하고요. 자기 자신만의 자아의 길에 정진하게 됩니다. 의식성장의 단계로는 영적인 독립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안내자도 떠나고 길동무도 떠나서 이제 온전히 무소의 뿔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홀로 걷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7장의 제목은 에바 부인입니다.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H대를 입학하면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때가 되어 자신과 같은 카인의 표를 지닌 데미안과 에바 부인을 만납니다. 에바 부인은 이때 싱클레어가 처음 만나게 되지요. 마치 연인의 사랑만큼이나 깊은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의식의 여행이 거의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것과 세상의 변화와 갱신이 임박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의식성장의 단계로는 영적인 연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꿈속의 얼굴 에바 부인을 만나고 카인의 표를 지닌 이들과 패거리가 아닌 홀로 함께 만난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대목입니다. 마지막 8장은 종말의 시작입니다. 에바 부인을 향한 열망으로 자아와의 온전한 합의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는 전쟁에 참전합니다. 부서져가는 세계 눈앞에서 보게 되고요.
데미안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봅니다. 자기 내면에 데미안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 싱클레어는 데미안이 되었습니다. 의식성장의 단계로 본다면 영적인 합일기입니다. 자아와 합일의 경험이 일어나고요. 절대세계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알이 완전히 깨어지고요. 데미안이 죽고 다시 싱클레어 안에서 부활하는 사건의 경험입니다. 자, 이렇게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데미안의 주요 구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2개의 문장을 추려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제각기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그 누구도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이 없지만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애쓴다. 데미안의 서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삶은 길이다. 삶은 길인데 어떤 길인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여기서 자기 자신이란 앞에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참 자아, 셀프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헤르만 헤세 문학상이 제정될 정도로, 그리고 그의 작품들로 괴테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명성과 부를 얻었던 작가였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어린 시절부터 신경쇠약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경력들이 있고요. 자살 기도도 했었고요. 또 3번을 결혼하는데 그 말은 2번의 가정 파괴를 경험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또한 자기가 사랑하는 조국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매국노라는 오해를 받고 왕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랬던 그의 삶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의 삶이 행복했는가 아닌가를 묻는 것은 적어도 이 문장에 의하면 본질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헤르만 헤세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다면 그 대답은 yes. 헤세는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죠. 치열하게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살아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가진 컨텐츠들을 정리해서 영상을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수많은 영상들이 이미 홍수처럼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재미있지도 않고 투박한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살짝 고민이 됐을 때 다시 저를 자극했던 문장은 이 문장입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제각기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그러니 내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것 또한 내가 되기 위한 나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용기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헤르만 헤세에게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 지금이라도 문득 크로모의 휘바람 소리가 다시 들린다면 나는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그 후로 나는 그 소리를 자주 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그 어떤 장소나 놀이, 그 어떤 일이나 생각이라도 그 휘파람 소리가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없었고 그 소리는 그때부터 나를 종속시켜 내 운명이 되고 말았다.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 다양한 형태의 크로모의 휘파람들이 우리 안에 있진 않습니까? 나를 종속시키고 나를 두려움과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러한 소리들, 나를 비웃듯이 잡아 끌어내리는 그런 소리들, 이런 수많은 휘바람 소리들을 넘어설 때에 우리는 진정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용기와 자기 성격을 지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언제나 매우 섬뜩하게 생각되지, 두려움이 없고 섬뜩한 족속들이 돌아다닌다는 건 정말로 불편한 일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족속에게 별명을 붙여주고 또 이야기를 덧붙여 준 거야. 내 생각에 카인은 멋진 사람이었어. 사람들은 카인이 두려워서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덧붙여 놓은 것뿐이지. 카인에 대한 색다른 해석,
이제까지 싱클레어가 알던 것은 카인은 살인자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고 사람들을 해치는 자입니다. 위험한 자이고 피해야 할 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오히려 데미안은 용기와 자기 성격을 지닌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뭔가 섬뜩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불편하게 여긴 사람들이 카인의 후예라는 별명을 붙이고 카인의 표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라는 것이 데미안의 카인에 대한 해석입니다. 싱클레어가 의식을 성장시켜가고 마침내 목적지에 이르러서 자기 자신이 되었다 라는 것을 느낄 때 내 이마에도 카인의 표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나는 실제보다 더 어리고 의존적이고 어린아이같이 굴었다. 크로머의 종속을 새로운 종속으로 바꾸어야 했다. 혼자서는 갈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나는 눈먼 가슴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옛날의 사랑스러운 밝은 세계에 종속되는 것을 선택했다. 지금은 안다.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을 가는 것보다 사람이 더 싫어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지옥 같았던 크로머의 소나기에서 데미안의 도움을 받아서 벗어나게 됩니다. 금지된 세계를 벗어나 이제는 허용된 세계를 선택합니다. 밝은 세계, 빛의 세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속하고 사랑받던 싱클레어,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죠. 종속을 벗어나서 다시 종속으로 들어가는 편안한 길을 선택했고요. 안주하기를 선택합니다. 카인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던 용기가 싱클레어에게는 아직 없었습니다. 난 우리가 모든 걸 존중하고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해. 인위적으로 반으로 나누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절반만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나란히 악마에 대한 예배도 드려야 해. 아니면 악마도 속에 포함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내야 할 거야. 그래서 세상에 가장 자연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분 앞에서 두 눈을 질끈 감지 않아도 되도록 말이지. 그 말은 내 어린 시절의 모든 수수께끼를 정확히 표현한 말이었다. 데미안과의 만남을 통해서 싱클레어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싱클레어가 갖고 있던 어린 시절의 수수께끼는 두 세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빛의 세계가 있는 반면 어둠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허용된 세계가 있는 반면 금지된 세계가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을 오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린 싱클레어의 혼란이었고 물음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내 친구가 언제나처럼 반듯하고 올곧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평소와는 사뭇 다른 내가 전혀 모르는 무언가가 그를 둘러싼 모습이었다. 나는 그가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눈을 뜨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은 무엇을 바라보지 않았고 볼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그냥 멍하니 자기 속을 아니면 아주 먼 곳을 향했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는데 숨조차 쉬지 않는 것 같았다. 입은 목재나 돌로 깎아놓은 듯 했다. 얼굴은 창백하여 마치 돌처럼 한결같이 파리한데 갈색 머리카락만이 살아있는 모습이었다. 두 손은 의자 위에 놓여 있었는데 돌이나 과일 같은 물건처럼 고요하고 생명이 없이 파리하고 움직임이 없었지만 힘없이 느슨하게 풀린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강인한 생명을 감싼 단단하고 좋은 껍질 같았다. 견진내 수업 중에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보면서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이제껏 보아온 데미안이 아니었습니다. 데미안은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명상을 체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문장들이 묘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적으로 아실 수 있겠죠. 태산처럼 멈춰 있는, 온전히 내면으로 시선이 향한,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멈춰진 시간, 영혼 속에 있는 것 같은 상태. 바로 이런 명상 상태의 경험입니다. 새는 힘겹게 투쟁하여 알에서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술꾼으로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살던 싱클레어가 베아트리체라는 터닝 포인트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색에 잠기고 책을 읽고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싱클레어는 3개의 그림을 그리는데요. 첫 번째 작품과 세 번째 작품은 초상화였습니다. 베아트리체의 초상화, 에바 부인의 초상화. 두 번째 작품은 자신의 반복되는 꿈을 그린 작품인데요. 새가 알에서 나오는 힘겨운 투쟁에 대한 꿈. 그래서 그 꿈을 그림으로 그려서 데미안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장. 이 편지를 받고 싱클레어의 의식의 성장 여행이 시작됩니다. 아프락사스가 무엇인지 궁금했거든요. 이것은 예전에 수업 시간에 데미안이 들려줬던 선과 악이 공존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벗어야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라는 스승을 깨뜨리고 융이 탄생합니다. 기존의 질서를 넘어설 때 새로운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 이마에 카인의 표가 찍혀 있음을 느꼈다. 깨달음이 날카로운 불꽃처럼 갑자기 나를 불태웠다. 각자에게 직분이 주어져 있지만 그 누구도 자신이 직접 그것을 고르거나 고쳐 쓰거나 멋대로 지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다. 깨어난 인간에게는 단 한 가지,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자기 안에서 더욱 확고해지고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 자신만의 길을 계속 더듬어 나가는 것 말고는 달리 그 어떤 의무도 없다. 싱클레어가 자신의 이마에 카인의 표가 찍혔음을 느꼈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구나. 싱클레어는 과감히 피스토리우스와 결별해서 자기 자신만의 길을 걷는 선택을 합니다. 내게 중요한 날이 밝았음을 느꼈다. 그리고 주변의 세계가 변했음을 느꼈다. 기대에 넘치고 관련성이 풍부해지고 장엄해진 것이다. 나직이 내리는 가을비도 아름답고 고요했으며 진실하고 즐거운 음악으로 가득 찬 축제일 같았다. 바깥 세계가 처음으로 나의 내면 세계와 순수하게 일치하는 울림을 냈다. 이제야 영혼의 축제일이고 이제야 살만한 가치가 있었다. 이러한 표현들은 문학적인 묘사라기보다는 경험적인 표현입니다. 구원의 체험을 하던 날, 깨달음을 얻던 날,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의 세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연결되어진 느낌을 갖게 됩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온 세상이 다시 보이고 다르게 보이고 신선하고 새롭고 연결되어진 느낌으로 보이는 그런 경험, 축제일입니다. 태어나는 일은 언제나 어렵죠. 당신도 알죠? 새는 알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애쓴다는 걸. 돌이켜 물어보세요. 길이 그토록 어려웠던가? 오직 어렵기만 했던가? 아름답기도 하지 않았던가? 당신은 그보다 더 아름답고 더 쉬운 길을 알 수 있었을까요? 싱클레어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에바 부인을 만납니다. 자신의 의식의 여행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에바 부인을 만나자 싱클레어는 자신의 지나온 일들을 회상합니다. 마치 새가 알에서 깨어나려고 투쟁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이 힘겨운 투쟁의 삶이었구나를 회상하지요. 이때 에바 부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자, 돌이켜 물어본다면 과연 어렵기만 했을까?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은 투쟁의 길이긴 해도 반드시 어렵기만 한 길이라기보다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쉬운 길일 수도 있다. 내가 나 되는 길,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쉬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독한 사람이던 나는 완전한 고립을 맛본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한 공동체를 알게 되었다. 이제 다시는 행복한 사람들의 식탁으로, 즐거운 사람들의 축제로 돌아가기를 갈망하지 않았다. 표를 지닌 우리는 세상의 눈에는 기묘하고 심지어 돌았으며 위험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건 어쩌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다.
우리는 이미 깨어난 사람들 또는 깨어나는 도중의 사람들이었다. 우리의 열망은 점점 더 완전한 깨어있음을 향했다. 그에 반해 다른 사람들의 열망과 행복 찾기는 자신들의 의견, 자신들의 이상과 의무, 자신들의 삶과 행복을 점점 더 패거리에 그것에 밀착시키는 일로 향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묘사가 됩니다. 한 부류는 싱클레어가 속한 완전한 고립을 맛본 사람들, 타인의 표를 지닌 사람들,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점점 더 완전한 깨어있음이죠. 그에 반해 그들과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열망이나 행복 찾기는 자신들의 삶과 행복을 점점 더 패거리에 그것에 밀착시키는 일로 향한다는 거죠.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 출세를 향하는 사람들, 사회적인 기대감에 따라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남들이 멋있게 보이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의 식탁을 만들고 즐거운 사람들의 축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싱클레어는 그런 빛의 세계, 밝은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묘하고 돌았으며 위험하다고 생각될지라도 자기 자신의 길을 걷기로 합니다. 꼬마 싱클레어 잘 들어. 나는 가야만 해. 너는 어쩌면 다시 내가 필요할지 몰라. 그러거나 다른 어떤 것에 맞서기 위해서 말이지. 그럴 때 내가 나를 부르면 나는 이젠 그냥 말이나 기차를 타고 오진 않을 거야. 너는 내 안에 귀를 기울여야 해. 그럼 내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거야. 알겠니? 내가 이따금 열쇠를 찾아내 나 자신 안으로 완전히 내려가면 그곳 어두운 거울에서 운명의 모습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럼 나는 검은 거울 위로 그냥 몸을 숙여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었다. 그 모습은 이제 완전히 그와 같았다. 내 친구이며 길 안내자인 그 사람과. 데미안이 끝나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싱클레어는 전쟁에 참전했다가 폭탄의 파편에 맞아 부상을 당합니다. 의식을 잃은 사흘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눈을 떴는데 옆자리에 데미안도 심각한 부상을 입고 누워 있었죠. 데미안이 죽기 전에 싱클레어에게 한 말입니다. 시작하는 말이 재밌죠? 꼬마 싱클레어. 이미 싱클레어는 장성에서 군에 입대한 청년이었습니다. 이것은 친근한 표현일 수 있지만 장성하고 어른이 되었어도 그 안에 있는 꼬마는 여전히 있죠. 크로머를 넘어서려면 데미안과 같은 존재, 깨어난 존재의 도움이 필요하죠. 어린 시절 크로머의 소나기를 벗어났던 사건의 핵심에는 데미안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미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간다. 그런데 너는 내가 필요할 수 있다. 왜? 크로머나 다른 어떤 것에 맞서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과 매우 비슷한 어감을 던져주죠. 싱클레어는 살면서 맞서야 할 무엇을 만날 때, 용기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벗어나고 싶을 때 자기 자신 안으로 귀를 기울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곧 데미안임을 알게 됩니다. 그 모습은 이제 완전히 그와 같았다. 내 친구이며 길 안내자인 그 사람과. 데미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질문들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참 자아에 이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데미안에서 카인의 표는 깨어난 인간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카인의 표를 지닌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진정한 자아에 이르기 위해 나는 어떤 과정을 경험해 왔을까요? 또 지금 어떤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책 여행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다른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북가이드 높은 소리였습니다.